네, 이어서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 대덕넷에서 이제 고경력 과학기술인에 대한 이제 추후 어떻게 우리가 미래 설계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설문조사를 비롯해서 이제 사전조사, 문헌조사,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이제 현장에 있는 그 현장 전문가들의 인터뷰 등등 다양하게 활동을 쭉 했었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인 과정과 설문 결과를 김효재 대덕넷 피해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효재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대전 과총하고 저희가 이제 과총의 지역 현안이 되는 어떤 과학기술 문제를 발굴해서 그런 문제들을 같이 공감대 형성하면서 좀 더 개선해 나가는 그런 연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의 주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국가의 부 가치가 있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에 대한 그런 정책 연구를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고경력 과학기술인 분들이 좀 더 활약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하면서 이 연구를 준비를 하는데요. 그 과정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연구가 시작됐는지, 그 방향성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설문 결과를 좀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제 의식은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많이 듣던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고경력 과학기술인 분들이 매해 증가하고 있고, 지금 이제 최근 이제 앞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출연년만 해도 1000명 이상 은퇴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 대덕단지가 산업연관 네트워킹이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이런 토대가 좀 더 활용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매년 이제 300명 가까이 넘나드는 이런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현장에서 지금 퇴직하고 있지만, 이거에 발맞춰서 정부의 어떤 지원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또 들어보면 이 지원 사업과 현실과 이게 괴리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저희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고경력 과학기술인 분들이 이 지역사회 문제를 참여하고 싶어도 방법도 모르고, 알아도 이 채널에 접근한 채널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기술력을 보유했는데도 그 은퇴 이후에 급변한 현장의 어떤 기술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계속 문제가 정의가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대전의 현안, 고경력 과학기술인에 대한 그런 현안이 아직까지도 이제 연구단지가 도심 속의 섬으로 아직 불리고 있는데, 그런 어떤 산업체와 시민들 간의 소통 교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이런 문제도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방향성은 고경력 과학기술 분들을 좀 더 국가적으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고 재창출할 수 있는 방향성을 좀 논의를 해보자라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고요. 좀 더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수요가 있는지를 보고 다양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관점에서 이 사회적 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한번 확대해보자는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현황 문헌조사, 기존의 이제 자료조사뿐만 아니라 설문조사와 현장 취재, 좌담회 이런 것들을 했고, 오늘 이제 오픈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취재도 하면서 이 조사를 해봤는데, 올해는 이제 296명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퇴직과학자들이 이제 퇴직을 하시고요. 내년에는 341명, 그리고 2022년에는 384명이 퇴직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도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이제 아젠다 세팅을 지금 하는데, 이 내용들을 좀 제 핵심을 말씀드리면, 고경력 과학기술인 인력의 고용 촉진이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되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준비 과정 자체가 부족하다. 지금 어떤 출연연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일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퇴직 전에 고경육과 분들의 현장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현장 교육이나 상업 교육,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하면서도 보도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제가 했었는데,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도 저희가 발굴하면서 취재를 해봤는데,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들을 저희가 취재도 하고, 조사를 쭉 해봤습니다. 창업 사례나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분들, 실패나 성공한 분들의 모두 공통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제도나 정부의 어떤 지원보다는 스스로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공통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기술적인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은퇴 이후에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 경쟁력을 쌓아야 된다라는 게 이게 좀 되게 추상적이고 이렇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공통된 어떤 의견들이 이쪽 자기 경쟁력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구소에서 자기 아이템을 꼭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런 거고 연장선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문가 자산에도 한번 해봤습니다. 관계부처, 과기부라든지 지원 지자체, 지원기관들도 전문가분들 모셔가지고 퇴직과학자분들도 모시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공급자적, 그러니까 기관의 입장에서의 주요 내용은 고령효과학자들이 이제 선택지를 좀 더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준비 얘기가 나오는데 50대 전부터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게 다만 온종주의는 안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온종주의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거라는 거는 의미가 좀 더 실질적인, 지금 이제 뭔가 지원 사업이나 이런 매칭이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다. 교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수요자 공급자 간 실질적인 매칭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 이것도 없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함은 아직도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 마련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고경력 과학기술인 분들을 채용하거나 이런 수요자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과학기술의 몸값을 높여야 된다. 엔지니어협회 같은 경우에는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처우를 더 잘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과학기술계도 그런 어떤 제도나 이런 정비가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기업에 오면 대우받는다는 것보다 다른 직원하고 같다라는 어떤 마인드 세팅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하셨습니다. 결국엔 여기도 이제 전문가 자담회에서도 스스로 자기 인생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픈 토론회가 열리고요. 설문조사를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도 놀란 게 의외로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총 600명, 700명 가까운 그런 분들이 이 설문을 하셨는데 질적으로도 상당히 주관식이나 이런 답변을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인 분들이 한 500여 분, 그다음에 일반 국민분들이 200여 분의 설문을 응답하셨고요. 연령대는 지금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퇴직 후에 과학기술 관련 경력을 갖고 활용한 일을 계속 하고 싶다라고 답한 연구자가 한 50%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기존의 역량을 가지고 퇴직 후에 직접적인 어떤 제2의 사회활동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비율이 되게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준비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근데 반면에 일반인은 좀 더 이렇게 과학기술자들이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이제 좀 더 과학기술인 스스로보다는 기대를 정능력 축적돼 있다라는 걸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전문성 활용을 기대하는 이 요구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인의 전문 역량은 생각보다 좀 낮다. 그래서 개선적이 필요하다라는 시사점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은퇴 후에도 소속 기관에 남고 싶어 하시는 걸로 좀 과반수가 이상이 그렇게 나타났는데 59%가 이후에도 연구원 활동이 된다면 남고 싶다라는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그 중요한 키워드가 연구활동 지속이라는 키워드가 그쪽에 많이 이제 포커싱 돼서 움직이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처럼 연구의 지속 관점에서 이런 걸 볼 때 고경력 과학기술 활용을 좀 더 이게 확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은 그 정년의 적절한 시기가 65세 이상으로 많이 이제 답변을 하셨고요. 적절한 시기나 이런 것들은 65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게 한 60% 가깝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를 이제 앞으로 앞두고 있는데, 국민들도 정년 연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채용 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반인과 과학기술 공감하는 거는 이제 기존 연봉 대비 좀 더 적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경력 과학기술 사회적 활용의 수준에 대한 인식을 물어봤는데요. 이게 이제 공급자와 수요자 관점에서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채널이 마련이 돼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사회적 활용에 대한 인식 자체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전문성 활용한 이 의지 기대가 좀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고경력 과학자들이 현업과 다른 제2의 삶을 고려하는 고경력자가 있을 것으로 됐었습니다. 퇴직 후에 인식은 과학기술인들의 퇴직 후의 활동 수준에 대한 인식이 보다 일반 국민들이 더 높은 걸로 나왔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과학기술인 개인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적으로 선제적인 생애 설계 마련,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한 그런 어떤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보여주셨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시스템 마련과 매칭이라든지 이런 지원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설문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자의 어떤 불신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수요처 입장에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은 것으로 과학기술이 일반 국민보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분석점은 분명히 이제 미스매칭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여기서 이제 파악할 수 있었고요. 선제적인 역량 함양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의 문제 해결, 중소기업 관련해서 문제 해결 관련해서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 이해한 상태에서의 문제 해결 역량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선기업에서 이런 플랫폼이 있는 걸로 가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플랫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플랫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그런 근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시사점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소통 관련해서는 산업계와 일본 사회에서의 소통 역량이 퇴직 전에 필수 체득 역량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금 하락에 대해서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정년 이후에도 임금 하락하는 거에서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래도 이제 현실적인 연구를 이제 사회 문제, 기업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수요 공급 매칭이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시사할 수 있는데요. 이런 미스매칭을 우리가 이제 알고 얘기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성공적 안착 부분에 있어서 상당 수의 의견들을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개인 전문 역량이 필요한 거에 여러 부분에 의견을 보여주셨는데요. 네트워크나 자본활동 역량 이런 부분, 그리고
내가 쓰일 수 있는 공영과학 기술자들이 쓰일 수 있는 수요처가 필요하다라는 게 꼭 필요한 항목에 많이 마킹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는지 봤더니 주변 지인과의 대화가 많이 월등히 높고요. 인터넷 검색도 그래도 26%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주로 재취업해서 기술 자문 활동하는 거에 포커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미래 후학 양성하는 멘토링,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 자문 이쪽 분야에 많은 분들이 과학기술인 분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의견을 보여주셨고요.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은 현장에 대한 교육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연구 창업 교육과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에 대한 교육, 그리고 최신 기술 동향,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년 시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5세 이상, 그러니까 이후로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마킹이 됐고요. 선호임금은 한 5천만 원 선 이상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퇴직전 추천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현장의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에 대한 키워드들이 상당히 많이 마킹이 됐고요.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사항들은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이라는 키워드들이 많이 마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설문조사나 전문가 좌담회나 어떤 오픈 토론회 오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대응해서 현안이 좀 더 나은 쪽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이런 부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아젠다들을 저희가 미디어이기 때문에 계속 보도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과기부는 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전 시를 비롯해서 테크노파크나 이런 쪽으로 연계 공유를 해서 좀 더 나은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구의 가장 큰 포인트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도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번 설문조사는 사실 문항이 40-50개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오늘 이 발표 자료에 전체 의견을 다 담지 못했지만, 저희가 지금 시리즈 기획기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시리즈 기획이 보도가 되고 있고, 오늘 이 오픈 토론회가 마치면 전체 이제 결과 보고 형태로 자료집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 자료집은 추후에 이제 공유가 가능하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료집을 공유하고 시리즈 기획 보도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좀 우리가 가야 될 게 과학기술자들을 제대로 활용하게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급여와 4대 보험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뭐냐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보면 길이 없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아까도 우리나라 그러면 과학기술자들, 소위 말해서 지식노동자, 지식근로자들이 급여와 4대 보험을 해결하는 것은 어떤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연구과제가 됐든 용역과제가 됐든 그걸 수행을 하고 거기로부터 30%면 30%, 40% 내가 참여하는 참여율만큼의 돈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서 100%를 만드는 게 지금 시스템이에요. 다 어디나. 근데 퇴직자들한테는 그런 게 없어졌어. 갑자기 없어져요. 퇴직자가 되면.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게 던져주는 프로그램만 남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것 중에 기술 등급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 등급 체계는 2011년, 12년 12월 31일까지 어떻게 운영이 됐냐면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자격을 관리해 주면서 그 자격에 따라서 인건비를 기술자 등급을 할당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기술자, 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로 기술자 등급을 매겨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입니다. 어차피 지식 노동자들도 노동시장에서 기술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일당이 얼마, 그리고 특급 기술자면 하루에 일당이 얼마, 이게 매겨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공기관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일반 회사에서도 저희 같은 기업에서도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려고 하게 되면 내가 어떤 ABCD 5사람을 참여시키겠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을 해야 돼요. 그럼 인건비 책정하려고 보면 퇴직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무조건 초급입니다. 무조건 초급이에요. 박사학위를 받고 30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어도 초급이에요. 기술사를 갖고 있으면 초급의 최소한 2배의 인건비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공식적인 단가예요. 그게 정부 노임 단가라는 게 매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연구단지 과학기술자들의 트랙을 왜 없애버렸는지 모르겠어요. 1912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하다가 없애버렸어요. 그 트랙은. 그래서 그때는 박사 받고 몇 년, 석사 받고 몇 년, 학사 받고 몇 년 근무한 거하고 예를 들어서 비사 자격증 따고 몇 년, 기술사 따고 몇 년, 이런 거하고 이퀴벌런트한 패스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트랙이 없어졌어. 유일하게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 대한 자격만 인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엔지니어링 협회에 등록을 해갖고 기술사로 몇 년 근무하면, 기사로 몇 년 근무하면 인건비 초급이 되고 몇 년 더 하면 중급이 되고 특급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박사는 30년을 근무해도 그게 없어, 초급에. 그래서 이거는 정말 머리를 우리가 지식재산을 활용한다고 하는 나라에서는 그 과학기술자들의 지식은 값어치를 인정 안 해준다. 그 시스템은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요즘 와서 2016년도에 그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 왜 이 트랙은 없앴냐. 사이언스 트랙을. 그래서 논의가 많이 돼가지고 2016년도에 개선안을 만들었었어요. 만들었는데 조용히 폐기가 됐어. 아무 얘기가 없고. 그 다음에 요즘 와서 이제 저도 계속 어필하는데 요즘 와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되는데 저는 과학기술자들에 대해서 공간도 만들어주고 이거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멘토 프로그램 이것도 다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줘라 이거예요. 그 스스로 고기 잡는 시스템은 뭐냐면 산업계에 퇴직한 사람들이 가는 트랙을 보면 기사 몇 년, 기술사 몇 년 하면 그 사람들을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A라는 공공기관에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기술사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만원 일당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박사 갖고 있어도 그게 없으면 초급이면 22만원이야. 터무니가 없어 도대체. 그래서 그렇게 연구단지에서도 옛날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왜 우리나라에서 없앴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다시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 퇴직하는 분들이 연구단지에 있던 연구단지만이 아니고 저는 전국에 있는 연구개발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은 그런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사, 학사, 석사, 박사를 거쳤을 때 그 경력에 대해서 국가가 노임 단가를 인정해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작은 문제인데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TP에서 이걸 열심히 지원해 주시는데 이런 말씀드려요. TP도 그렇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그 사람을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만 원을 갖고 그분을 풀타임으로 나오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저는 풀타임으로 좀 와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돈을 더 가져가고 200만 원 아니면 300만 원을 더 드릴 테니까 나와주십시오 하고 일을 해요. 자, 문제는 뭐냐면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하든 아니면 이 사업을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돈을 벌어와야 돼요. 그 사람을 참여자로 넣으면 180만 원 줬으면 그거를 100%로 인정을 해버려요. 정부에서 지금 무조건.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을 제가 500만 원 준다고 하면 320만 원을 더 부여하고 거기에다가 4대 보험을 더 넣어야 돼서
최소 한 600만 원, 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는 인정을 안 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180만 원을 받은 거가 이 사람은 최대 몸값을 다 받은 거를 놓고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더 주고서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 사람이 인건비를 받아올 방법이 없어. 이런 넌센스가, 그래서 이거는 넌센스다. 이 정부에서 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180만 원을 중국으로 받는 건 안 돼요. 그죠? 그건 안 되니까 그거는 다시 인정한다. 그거는 우리가 추가로 중복하는 건 안 돼. 나머지 기업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건비를 다른 사업을 통해서 받아올 수 있는 거를 이걸 왜 인정 안 하냐? 근데 그걸 인정 못 한대,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참, 그러면서 뭐 프로그램 만들고, 전 그래서 그런 많은 프로그램도 필요한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과학 기술자들이 스스로 고기를 잡는 길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 보면 지금 이제 자꾸 나와 있는 프로그램,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알바 형태로 간다는 거죠. 알바 형태. 과학기술인들을 알바 형태로 고용하는 거가 마치 고용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결코 오래 갈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나이 60이 아니라 70이 돼서도 지속적으로 취업을 해서 급여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4대 보험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시스템이 갖춰지게 좀 만들어주라. 그렇게 해야, 그리고 그거를 정부가 돈을 뭐 조금 보태주는 형태로 가는 것보다 시스템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경력을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들에 대한 노임 단가를 정부가 기술사, 기사의 단가에 인정해 주는 것 같은 레벨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트랙을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쪽으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퇴직 과학기술인들의 그 수준을 인정할 수 있는 사이언스 트랙이 가동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또 이제 알바 형태의 고용이 아니라 이제 4대 보험을 책임질 수 있는 형태의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그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 그 중간에 제가 공유사항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중간에 다소 좀 끊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음향 상태가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정상적으로 시청을 하고 계신데 그 중간에 잠시 저희가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을 보여드리는 다시 한번 죄송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이제 마지막 그 발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제 이제 과학기술인 분의 창업 사례를 말씀해 주실 텐데요. 레이다인 스페이스의 박재우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 대표님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레이다인 스페이스 대표 박재우입니다. 오늘 실은 저는 온라인 생방송을 한다는 얘기는 어저께 들어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좀 자연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한다 그러니까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약간 포멀해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저께 들었으니까 아직도 저는 오늘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포멀한 얘기를 못 쓰고더라도 언포멀하도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창업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사례로서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그래도 뭔가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장을 한번 마련을 했고요. 제가 대표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냥 창업을 해서 과학기술을 창업을 해서 일반 연구원에서 활용하다가 일하다가 창업을 했으니까 이런 어떤 놈이 어떻게 창업을 해서 현재는 어떻게 돼 있다 이 정도를 보여드리는 쪽이 저는 이 주제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놈이냐? 제가 자주 쓰는 이력서입니다.
일단은 제가 과학기술이라는 걸 좀 증명을 해야 돼서 일단은 띄워봤고요. 일단은 제가 61년생이고, 실은 창업을 2012년에 했으니까 51살에 창업을 했어요. 좀 늦게 창업을 한 셈이죠.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에서 학위를 받고, 천문우주항연구소, 전자통신연구소, 뭐, 현대전자도 있었고, 뭐, 계속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 거의 2012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그 정부 프로젝트는 너무 많이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러한 놈이 이제 늦은막히 무슨 뭐라 그럴까 생각해서 창업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창업 동기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창업 동기는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60세쯤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요. 그게 보통이었죠. 경영학부 이시대하고 한 20년 동안 묘자리 보러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겠죠. 한 70세 넘으면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80세가 돼도 안 돌아가시고 정정하신 거예요. 오래 돌아가셨어요. 나 94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안 죽는구나. 사람은 일찍 안 죽는구나. 60살 넘어도 환갑잔치 지나면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절대 안 죽더라. 물론 병 걸려서 죽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걸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 KBS에서 명견말리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100세가 아니라 120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60세를 2번 지내야 돼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2사이클을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60살까지 사는 것도 힘든데 60살 더 살아야 되고 2사이클을 돌아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젊은이가 손을 들더니 질문하더니 그럼 결혼도 2번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를 보고 느꼈던 부분들이 명확해지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아무리 해도 65세를 넘을 수는 없고 첫 사이클을 그러면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럼 뭘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창업을 처음부터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뭘 해야 되지?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지? 다음 사이클을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40세 이후부터 고민 시작했어요. 실은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맨날 이제 앞에서 보셨듯이 연구만을 하다가 내가 뭐를 더 할 수 있지라는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를 하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1년 내내 하루에 한 번씩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개인가 3개밖에 못 적었어요. 내가 또 뭘 할 수 이거 말고 2개도 못 적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 큰아들이랑 만화 보기. 이게 제일 좋아하는 거더라고요. 그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또 퇴직과학자들이나 퇴직을 임박 계신 분들은 저희 나이 또라고 생각한다면 거의 맨날 일만 죽도록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취미생활이고 뭐고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적어보니까 적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것의 한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다른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러면 결국은, 창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2011년, 12년에 에티리의 예비 창업 과정이 생겼고, 2012년은 창업 주변이 이때 참 좋았어요. 이때 제가 참 바람을 잘 탔어요. 1년 동안 영국에서 전부 빼주고 사업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1년 인건비도 줬고, 그 다음에 연구비도 줬어요. 연구 개발비를. 제품을 만들어야 돼서 팔아야 되니까 제품 개발비를 준 거죠, 결국은. 그런데 또 플러스 창업진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여기 응시에서 다 됐어요.
동시에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한 2배를 받고 1년 동안 예비 창업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너무 운이 좋았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애들이도 이제 짜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많이 지원을 안 해주는데, 그래서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결국 2012년에 이제 들여서 오케이 창업 휴직을 할 수 있다. 휴직을 그러니까 이건 뭐 곁들인 얘기지만 휴직을 안 하면 창업을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와이프 반대 때문에. 그러니까 휴직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해봐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전 퇴직을 하고 싶었는데 퇴직 제도가 없어. 퇴직을 못 하니까 휴직을 선택을 한 건데 처음부터 저는 다시 돌아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추호도 없었고 그냥 와이프 면피용으로 창업휴직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8월에 솔루션 창업을 해서 지금 현재 2015년에 개명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전체 어떻게 돼 있느냐를 한번 보시면 이 정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건 저 회사 소개가 아니고 이제 저 창업 사례를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저의 그 로고는 다 뺐는데 회사 현재를 소개해 달라 보니까 이제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창업을 해서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30년 넘게 정부 프로젝트만 해왔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은 처음에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용역을 따서 돈을 벌고 싶었지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해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창업 자본금이 얼마였냐면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에 1인 창업을 한 거죠. 결국은 1인 창업을 했으니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더라고요. 막상 창업을 하고 나니까 돈이 없는데 결국은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청에 정부 지원금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 뭐 이거는 솔직히 맨날 했던 거라 아무것도 없었지만 실적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중기청에서 굉장히 좋게 봐주셔가지고 창업하자마자 거의 뭐 1년 창업하자 거의 한 1년 만에 중기청의 창업성장기술개발을 제가 수주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실제로 정말 회사 기업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뼈저리게 느끼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결국은 상당히 저는 그 정부 지원금 사업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잘했고 계속 활용을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결국은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금 사업만큼 좋은 기회가 없어요. 그것만큼 다른 정부 지원 정책은 저는 전혀 믿지도 않고 그 활용할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행히 기술 창업이기 때문에 바람을 안 타요. 별로.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좋은 창업의 하나의 도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해서 어쨌든 아직 8년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이게 저는 뭐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종업원들 월급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창업 사례입니다. 이제 뭐 과정에서 엄청나게 하고 싶은 얘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면 해드릴 얘기가 많지만 뭐 그거 하려면 밤을 새야 되니까 그거는 오늘 시간상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뭔가 그래도 좀 메시지를 남겨야겠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요청을 받고 이 발표 요청을 받고 솔직히 그렇게 깊이 생각하진 않았어요. 오케이 제가 했던 얘기 해드리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막상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퇴직과학장은 최소한 저 나이 또래인데 창업을 하시라고 해야 되나? 하지 말라고 해야 되나? 이 두 명제를 딱 두고서는 멘붕이 왔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그거를 저도 이제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성공 사례도 아니고, 물론 아직까지도 실패 사례는 아닙니다만, 성공 사례도 아니고 실패 사례도 아닌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이 멘붕이 와가지고, 진짜, 지금 되게 바쁠 때인데,
바쁠 때인데 이거 생각하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기업가 정신.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창업을 시작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문을 두드렸습니다만 일반 엔젤 투자나 일반 투자들은 사기꾼들이 많다 그래서 아예 접근도 안 했고 이제 공공 쪽에 투자들이 좀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런 쪽에 좀 얘기를 해보고 투자가들도 만나보고 하니까 결국은 딱 하나예요. 절대 기술 이런 부분들은 일단 보지 않고 시작합니다. CEO 하나만 보고 투자를 거의 결정한 90% 이하는 결정을 하는 거죠. 기업가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들은 돈을 만지고 있고 돈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안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냥 정확하게 뚜렷하게 봅니다. 왜 저는 투자를 못 받았느냐? 없었던 거죠. 기업가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엔지니어였잖아요. 엔지니어이다 보니까 이런 네 가지를 봤을 때 결국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조금 자존심 상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중요하지 않고. 근데 이제 이 권도균이 최근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하다가 여러 가지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는데 이 권도균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이라는 그 책을 최근에 딱 봤는데 가장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기업 경영에 대한 책을 한 10권을 넘게 봤는데 그래도 그래도 가슴에 와닿아서 이 중에서 이제 뽑았어요. 일단 뽑고 책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그 난을 보고서 저도 이 기회에 한번 반출을 해보자. 그 초기에 투자 실패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였는고 지금은 과연 기업가 정신이 있는지를 한번 반출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낙관주의. 현재보다는 미래에 베팅하고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기술 쪽의 부분은 닭을 치거나 이거보다는 기술 쪽은요 불확실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도 불확실성이 많고 기업의 운영 자체도 거의 100% 항상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항상 불확실한 데 대한데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결국 비관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대응이 안 됩니다. 잘 될 수 있어. 그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해야만 하는 그 매일매일이 그런 낙관주의의 어떤 마음가짐을 자기 스스로 항상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는 저는 잘합니다. 잘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잘하고 저에 대해서 굉장히 이 창업하는 8년 동안 저라는 것을 아주 발겨벗기고 제가 옆에 서서 보니까 이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철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창업을 하십시오. 인생 철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진짜 그것만큼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까발리는 수단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도성인데요. 여기 책에 이렇게 써 있어. 자신의 재능을 자기한테 투자하라 이거죠. 결국은 모든 것을 자기가 주도하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쉽게 얘기하면 경기를 보는 것보다는 경기에 직접 뛰어들어서 까지고 온갖 그걸 하는 것을 즐기고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사람을 이 기업가 정신에는 좀 맞다. 근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한 50% 정도는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뭔가 내가 앞에서 나가려고 하지 뒤에 서서 끌려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주도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분이 있다 이렇게 보였고요. 책임감 부분인데 책임감 부분은 이렇습니다. 솔직히 과학기술인들은 책임감에 대해서는 이게 그러니까 결국 프로가 되라는 얘기인데요. 프로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남 탓하지 마시고 모든 부분은 다 자기가 못나서 또 자기 탓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과학기술인 분들은 그 면에서는 프로 정신은 어느 분야보다도 뛰어난 거라고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연구소 연구원들은 책임감 하나만은 정말 남한테 절대 뒤지지 않는 분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도 초창기에는 좀 기대도 많이 하고 뭔가 좀 애트리가 특히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뭔가 기대를 하고 뭔가 좀 도와줄 수 있거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전혀 없고 아까 정부 지원금 사업만 저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찬양을 하고요. 그래서 절대 이 정부 정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기대를 하시지 말고 그냥 툴로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단으로만 생각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도 많이 지났고 기업가는 결과 중심으로 사고해야 한다.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과정보다는 결과를 항상 중시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내가 뭐 고용을 많이 늘렸으니까 그런 칭찬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야 정말 대단하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 돈을 벌어야 돼요. 경제적 성과가 항상 있고 조그만 결과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그것에서 즐거워하고 과연 자기 자신이 이러한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합이 될까 하는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면 내가 창업을 해도 되는지 마는지는 조금 판단의 기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하고 싶은 얘기만 시간상 많이 못 드렸고요. 어쨌든 질문 있으면 항상 저는 오케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은퇴 과학자 성공의 지름길을 이제 기업가 전식 4가지 카테고리로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얼추 좀 많이 흘렀는데요. 이제 이어서 오픈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약간 단축하고 바로 이제 2부 세션 오픈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실 오픈 토론회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일 텐데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질의응답을 쭉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을 받지 못할 테지만 저희가 일단은 질문을 받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계셔서 오늘 같이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 패널 분들께서 답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 주실 때는 뭐 간단한 이제 소적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도 질문을 이렇게 쭉 받고 있는데요. 저희 오프라인에서는 저희가 이제 현장 참여를 인원수를 제한을 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일단 오프라인 쪽에서는 일단 질문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 온라인 쪽에서도 일단은 질문이 올라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질문이 올라오는데 혹시 질문이 없으시다면 마지막 코멘트 혹은 뭐 소감 등등 이렇게 한마디씩 하시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마이크를 회장님은 마지막으로 하시고 제가 범죄인께 먼저 좀 마이크를 드리고 소감 혹은 코멘트를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딱딱하게 통계적으로만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부터 말씀드릴 때는 감성적으로 아까 우리 대표님 하신 것처럼 감성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고 저도 향후에 어떤 제도나 정책을 설계할 때도 감성적 마인드를 갖고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만 고경력 과학자분들의 이슈가 생기기 전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연구자분들을 저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거 이직이라든가 다른 거를 꿈꾸지 않고 오로지 퇴직 직전까지 연구에 몰두하시는 것 때문에 아마 제2의 직업이나 어떤 연계를 위한 그런 안정성을 찾기 위한 작업적인 노력들을 하시고 안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저희가 통계도 갖고 있지만 과정 속에서
이 산학연 연계 교류 실적을 보면 사실은 대학 쪽하고는 많은 교류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업 쪽과의 교류는 상당히 적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나가서 창업을 하든 뭐 어떤 그 연계 활동을 하든 사실은 사회 환원적인 활동을 하시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국부 창출이라든가 사회 기여도구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중간에 그 하실 때 좀 기업과의 연계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말씀 드리고 말씀하겠습니다. 네. 저는 상기업에서 그 고객력 활용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강호성입니다. 저는 이 고객력 활용 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항상 마음 자세가 우리 중소기업은 우리 국가 애국자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성의껏 지원하려고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의 99%가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고용이 지금 88% 차지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우리 국가 경제에서 경제 위해서는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에 더불어서 고객력 과학기술들이 지금은 퇴직자지만 옛날에 국가 경제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인적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고객력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년도에 우리가 지금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꾸려 나갈 건지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정책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사업이 활용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지원 중심으로 바꾸려고 지금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 또 말을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까 좀 생각했었는데 얘기 못한 부분이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일본에 나오면 이제 고용의 시대는 지나갔다. 고용은 일단 낮아질 수밖에 없다. 고용이 없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청년들도 문제가 되지만 고경력 과학기술자분도 제2의 사이클 쪽에서 뭔가 고용을 자꾸 찾으려고 하시면 해답이 안 나올 것 같다. 특히 또 청년보다 더 심하지 않습니까? 고용 환경이. 그런 환경에서 이제는 제2의 사이클은 이제 그 하나의 대안으로 이제 창업을 만약에 고려하신다면 이제 본인이 가장 여러 가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 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되 꼭 제품을 가져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가져 나온다기보다는 미리 한 5년 전부터 팔 물건을 고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마무리하시기 전에 저희 요청을 주셔서 그래서는 제가 말씀을 코멘트를 끝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난달 ODA 사업의 은퇴과학자 활용하자는 제가 칼럼을 쓴 게 있는데요. 조금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내년 ODA 예산이 4조 8천억입니다. 유엔은 국가 생산의 0.7%까지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약 5조는 0.2%입니다. 유엔이 가장 혜택을 본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한 일 없으면 앞 10조까지 갈 거예요. 10조를 써야 돼요. 개도국을 위해서. 그 중에 우리가 키스가 있었고, 베트남이 우리하고 좀 감정이 있지만, 어떻든 발전 모델을 한국을 타봤고, 그 중에 키스를 선정했다 이거죠. 특히 한국의 5대 사업 경비하고, 베트남 정부에 의해 가지고 반반해서 하노이에서 지금 벌키스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들고 싶은 얘기는 특히 우리 연구에서 현직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은퇴하는 과학자를 위해서 좀 보람있게 하려고 하는 방법은 돈이 있다 이거죠. 만약에 5조 중에 10%를 예를 들자면 6.25 참전국 가운데 지금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가 6나라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필리핀, 대국 이런 나라에 물고기 잡는 정도가 아니고 그 나라가 필요한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 제가 가봤습니다. 에티오피아에 농생명 연구소를 만들어주자 이거죠. 거기에 축산이라든지 작물이라든지 나라마다 있을 거 요구하는 그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5조에 10% 했다면 5천억입니다. 그럼 한 나라에 1년에 1,000억씩 지원하면서 그게 모든 과학 분야 또는 연구소의 연구지원부서, 행정부서 요원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정말 보람되게 세상에 빛을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죠. 중요한 건 그 생각입니다. 그 제도입니다. 그거를 아마 연구의 차원에서 또 이상민 의원이 과기정수위원회에서 지금 외통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떤 특별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정년 5년 이전 전부터 작은 준비됩니다. 제가 실은 과청 ODA 센터의 위원도 한 3년 했을 거요. 그 덕에 코이카 과학기술 혁신위원회를 하면서 내용을 좀 압니다.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하여튼 본인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 특히 연구의 차원에서 이런 준비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꼭 이런 의견을 좀 잘 반영하셔가지고 정책적인 보고서에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 이제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마지막 코멘트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오늘 하루 다들 바쁘신 일정인데 여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신 것처럼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 딴 어디보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정부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기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런데 R&D 자금을 직접 지원한다는 거, 그것도 그 R&D 자금을 써서 개발한 기술은 기업이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딴 나라가 진짜 거의 이런 시스템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가 정부가 굉장히 그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새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고, 그거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돈 없이 출발한다고 할 때 창업에 있어서 너무 두려움만 갖고 할 거는 아니고 일단 도전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은 너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보니까 겪은 거 저도 보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또 넘어가져요. 그런 것들이 이게 아까 지금 살아남은 거를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면서 그 어려운 거를 겪어 나오는 거를 저 스스로도 돌아보면서 야, 그래도 여기서 살아남았구나 내가 하는 이런 느낌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진짜 창업을 한다 그러면 잘 활용할 필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또 이제 대전 TP에서도 그렇고 과기부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고경력 과학기술자들을 자원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고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감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자꾸 이렇게 먹이를 던져주는 형태로 절대 가지 말고
이제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스스로 이렇게 고기 잡는 법을 찾아가고 그 시스템 속에 개인들이 몸값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정부는 어떻게 보면 아까 노임단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노임단가가 과학기술자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꼭 만들어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 60살, 65살 이후에 대개 보면 요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죽질 않아요. 자료관에서. 그래서 오래 사시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는 일을 한다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급여를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또 4대 보험 여러 가지 그런 삶에 있어서 안정을 유도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결국은 그 사람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생기는 국가의 불필요한 건강보험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또 여기 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나갈 길은 또 찾아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한두 분을 해외에 그렇게 취업하는 거를 소개를 했었는데, 의외로 연구단지에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을 하는데도 해외에 한번 취업해볼래라고 질문했을 때 예스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 없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는데, 이제는 그런 길도 조금 더 길은 있으니까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런 대화를 통해서 또 이런 앙케이트도 아까 하고 설문조사도 해가지고 어떤 걸 원하고 있는가 수요자 입장, 공급자 입장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각각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에서도 앞으로 이제 조금 더 고기를 잡는 쪽에 소위 말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결국에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시스템 속에서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몸값을 측정되고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셨고, 네, 이제 어느덧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까지 해주신 오늘 총 발제해주신 6분의 발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포럼은 여기서 마치고, 마지막 순서가 사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오늘 포럼을 후원해주신 대전 마케팅 공사에서, 짧은 발제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네, 자리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케팅 공사에서 이제 국제회의 유치 관련해서 이제 개최 지원 시스템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한 3분에서 5분 정도 발제를 듣고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공사의 담당자분을 무대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마케팅공사의 컨벤션 유치팀의 정한나라고 합니다. 행사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설명의 자리 있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지치실 법도 하신데, 저희가 길지 않게 대전에서 어떻게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개최하는 것들을 도와드리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대전 마케팅 공사라고 들어보셨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저희 대전 마케팅 공사는 대전시 산하 지방 공기업으로 대전의 도시 마케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쉽게 아시게 설명드리자고 하면 대전의 관광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하는 일이 대전의 다양한 유무형의 관광 자원들을 운영하고 활용을 해서 대전을 많이 알리고 대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실 수 있도록 홍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좀 더 안내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마이스 사업입니다.
마이스란 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를 줄임말로써 흔히들 알고 계시는 G20 국제회의, 학협회, 춘추계 학술대회 등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2019년 국제컨벤션협회 통계 기준으로 해서 서울, 부산, 제주에 이어서 국제회의 개최 순위로 4위를 달성한 명실공히한 국제회의 도시입니다. 그동안 2008년도에 DCC가 개관된 이후에 총 4천여 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에서 어떻게 이렇게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개최하는 것들을 지원해드리고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크게 저희가 3단계로 나뉘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단계는 유치하는데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2단계로는 유치가 확정된 행사에 대해서 사전 홍보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행사가 개최될 때 개최 단계에서 지원을 해드리면서 크게 3단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치 같은 경우는 행사를 대전으로 유치를 하실 때 수반되는 모든 유치 활동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유치위원회 분들께서 해외로 가셔서 해외 총회에 참가하셔서 출장을 가시거나 하시는데, 그럴 때 저희가 출장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유치 발표를 위해서 유치 제안서 제작도 같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계시는 임원분들께서 정말 대전에서 행사를 할 수 있겠어, 한번 확인차 또 오실 때 실사단 분들이 답사를 오실 때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전으로 유치가 확정이 된 행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전에서 행사를 하실 때 참가자분들께서 많이 오셔야 되는 건데, 어떻게 참가자분들을 오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차대회 참가해서 사전 홍보하는 것들을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대회 참가하셨을 때 마찬가지로 유치위원장분께서 출장을 가셨을 때에 대한 출장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현장에서 홍보부스도 운영을 하는 등 저희가 참가자가 많이 올 수 있도록 사전 홍보로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최 당에 어떻게 좀 지원을 해드리는지 안내드리는데요. 주최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행사 이제 규모라든지 성격에 따라 가지고 행사별로 최대 2억까지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당해년도 행사장 임차료라든지 참가자들의 식음료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면서 주최자분들의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전 충청 마이스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대전의 호텔, 여행사, PCO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마이스 얼라이언스를 활용을 해서 행사를 원활하게 개최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또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최자 입장뿐 아니라 참가자분들이 대전에 오셨을 때 즐겁게 또 기억에 많이 남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가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행사 기간 동안에 한국문화체험 부스도 운영을 해드리고 있고요. 참가자분들의 마이스 관광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지원 제도를 받으실 수 있고 어떤 행사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안내드리면은, 대전으로 행사를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스 행사를 유치 추진 중이거나 개최할 예정이 있는 단체라든지 학협회, 기관, 법인이면 모두 다 신청 가능하십니다. 크게 지원 유형으로는 두 가지로 나뉘어서 국제회의와 전국 단위 행사로 나뉘는데, 참가자 50명 이상이면서 외국인 10분 이상이면서 대전 시내에 어디든지 해서 2일 이상 개최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3단계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외국인은 없고 국내 참가자분들이 300명 이상이면서 대전에서 2일 이상 개최되는 행사에 따라 가지고는 저희가 행사 당해년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대전시에서 전략적으로 산업 육성하는 행사의 경우 별도로 더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요즘 또 코로나19다 보니까 지금 행사 규모도 좀 많이 줄어들고 하이브리드 성격으로도 개최가 되고 있는데, 이런 행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시적으로 개최 지원을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사실 할당된 시간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남은 게 조금 있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해드렸는지 안내 드렸으면 이제 대전이 도대체 어떤 인프라를 갖고 있길래 유치를 할 수 있겠고 어떻게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대전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접근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해외 참가자분들뿐 아니라 국내 참가자분들께서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교통 편의성을 갖고 있고요. 지금 대전이 좀 변화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지금 대전 컨벤션 센터와 과학관 사거리 그 인근으로 해가지고 대전이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관 사거리에 지금 신세계에서 사이언스 콤플렉스를 개설을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또 대전 컨벤션 센터 옆쪽으로는 전시 컨벤션 센터를 크게 확장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콤플렉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완공이 되고 있고요. 그 자리에 호텔, 쇼핑몰, 문화시설, 과학체험시설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또 그동안 대전 컨벤션센터 DCC가 조금 작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런 거를 좀 보완하고자 해서 저희가 전시 컨벤션 센터를 확장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 인원이 최대 4,000명까지 가능해서 중대형 국제회의라든지 전시회를 개최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는 회의를 해보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긴 한데 회의실이 다양하게 크고 작은 회의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참가하시는 분들께서 학술회의를 쉽고 편하게 좀 진행을 하고 가셔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또 타 도시의 다른 센터들에 비해서 임차료도 상당히 저렴해서 주최자분들께서 또 예산을 절감하시면서 또 행사를 운영을 하실 수 있으셨고요. 이 부분은 또 넘어가고 호텔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전 컨벤션 센터 인근으로 해서 롯데시티 호텔과 호텔 ICC가 있고 신세계 콤플렉스가 완공이 되면 그 자리에 호텔이 또 들어서기 때문에 이제 이 주변으로 대전 컨벤션 센터 주변으로 호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차로 5분에서 10분 거리로 둔산지구와 유성지구에 또 다양한 숙박시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 관련된 부분인데요. 관광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컨벤션 센터를 따라가지고 갑천변을 따라서 저희가 다양한 볼거리, 문화 즐길거리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사이언스 콤플렉스와 또 갑천변을 건너서 엑스포 시민광장과 한밭수목원을 따라서 이렇게 참가자분들께서 행사 기간이라든지 행사 끝나고서도 쉽게 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시면서 문화를 좀 즐기실 수 있으십니다. 그 밖에도 유성온천 조격체험 그리고 대전의 과거와 현대를 또 맛볼 수 있는 소재동 골목 투어를 또 하실 수 있고요. 자연 또 요즘 한참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대청 500리길과 계족산 황토길을 좀 걸으시면서 또 리프레시를 또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밖에도 지금 여기 많이 계시는 분들이 또 소속되어 있는 곳들인데요. 지금 대덕 특구에 있는 다양한 연구소와 연구원들을 연계해서 테크니컬 투어로도 또 프로그램이 기획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참가자들 간의 이런 네트워크를 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또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딱딱한 정형화된 회의실이 아니라 야외에서 또 특별한 공간에서 또 행사를 하고 또 참가자분들께서 또 즐기고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유니크 베뉴를 발굴하고 안내를 드리며 그 장소에서 행사를 하시도록 또 많이 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잠깐 보시면은 2016년에 국제항공공학협회 총회에서는 한비탁 광장에서 약 500여 명 규모로 리셉션을 진행을 했었고요. 또 주요하신 이사진 분들을 또 모시고 한국의 좀 전통적인 멋이 느껴지는 한옥에 있는 쌍청 전통문화원에서도 이사회를 또 진행을 했었고, 엑스포 시민광장 뭐 다들 아실 텐데 거기서는 지금 2016년도에 2,500명 규모로 또 갈라디너를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차로 대전에서 한 40여 분 떨어진 곳인데 대통령의 여름별장이라고 불리죠. 청남대에서도 2016년도 국제우주운영대회 환영문찬을 좀 진행을 해서 그때 참가하셨던 분들께서 정말 특별한 장소에서 색다른 경험을 갖고 가셔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행사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대전에 대해서 좀 짧게나마 좀 소개를 드렸는데 어떠셨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대전에서 행사를 유치할까 아니면 저 행사가 있는데 좀 대전 괜찮지 않을까 이러실 때 언제든지 저희 대전 마케팅공사 컨벤션 유치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그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저희 뭐 마케팅 공사에서 이제 해외 그 회의 유치에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 좀 더 글로벌화된 대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그 오픈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이제 나가실 때 도시락과 기념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도시락과 기념품 그리고 혹시 주차권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주차권을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오프라인으로 이 현장까지 찾아와 주셔서 같이 함께 해주신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은 저희 취재기자가 이제 기사화를 시켜서 내일 혹은 내일 모레 정도에 보도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 오늘 잘 못 들으셨던 부분들은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오픈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